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네,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 상당히 이슈였죠. 참 재밌게 봤습니다. 미래에서 온 진도준. IMF 올 것도 알았고, 닷컴 버블 터질 것도 알았고, 심지어는 네, 월드컵 4강 가는 것까지 다 알았죠. 참,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었다면, 정말 누구든 억만장자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또 참 재밌지 않았을까? 모든 걸 알면.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네, 비슷한 생각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마치 진도준처럼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 선행 지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유익하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지표는 바로 미국의 장단기, 네, 국채의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다른 영상들에서도 짧게 언급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한번 제가 뭐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단기 금리가 있고요. 장기 금리가 있습니다. 근데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이자율이라고 따지면 장기 금리는 좀 더 이자율이 높죠. 네. 근데 여기서 이만큼 초과되는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리스크 프리미엄.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돈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셔도 아시겠지만 돈을 긴 시간 빌려주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요 짧은 시간보다는 훨씬 많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이론적으로 당연해요. 근데 요즘처럼 중앙은행에서 네, 중앙은행이 이렇게 있죠.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팍 올리면서 지금 시중에 있는 돈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이러한 형국에서는 어, 금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단기 금리가 정말 빠른 속도로 치솟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기 금리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금리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장기 금리라는 놈은 정책적으로 물론 영향은 받겠지만 훨씬 더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경기의 어떤 그런 순환 사이클에 의해서 네, 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좀 덜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아진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요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 차트상으로 보면 뭐 요런 경우, 네. 0 이하로 파고드는 경우들, 요런 경우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지표를 잘 보시면요.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결국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역전되고 한 1년 정도 네, 내외로 지났을 때 여기서 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들 보이시죠? 이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이 의미하는 게 경기 침체기입니다. 네, 요게 이렇게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은 1990년대에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서 경기 침체가 있었고요. 그때 이란의 쿠웨이트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2001년에는 닷컴 버블이 붕괴됐어요. 또 2007년도 이쪽에는 우리가 다 아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죠. 네, 뭐 빅쇼트라는 영화로도 잘 표현됐던 그 사태가 있었고요. 또 2019년도, 2020년도 이때는 저희가 코로나로 뭐 지금까지도 아직 영향은 있지만 이때 굉장히 팬데믹 사태가 컸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2022, 2023년도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현재에는 또 역사적으로 비슷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 저점을 찍고 약간 반등하는 시기긴 한데 어찌됐건 역사적으로 최저점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2022년 10월 달에 이렇게 역전이 됐어요. 0 이하로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앞선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비추어 봤을 때 한 내년 10월 정도를 전후로 해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경기 침체의 강도, 이게 진짜 셀 거냐 아니면 좀 살살 올 거냐라는 그런 강도는 해당 시기의 물가 수준이나 뭐 실업률의 수준 등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좀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중에
78.5%가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자, 근데 미국은 참고로 95%가 고정금리예요. 이와는 좀 전혀 다른 구조죠. 따라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가 우리나라가 더 힘든 구조입니다. 자, 만약 너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미국을 따라서 올리다 보면 현재 지금 미국 금리는 4.5%고 한국 금리는 3.25%죠. 예. 그래서 이 한국은행에서 미국 금리를 따라서 쭉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금리니까 대출 이자 상환이 굉장히 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계속 상환 이자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제 소비를 못하게 되겠죠. 자, 그럼 소비를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기업의 매출이 감소합니다. 그럼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면 기업들도 비용을 감축해야겠죠? 그럼 비용을 감축하게 되면 제일 먼저 되는 게 이제 구조조정입니다. 인력 감축. 그럼 인력이 감축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돈을 또 못 벌고 실업자가 많아지니까 또다시 소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경기 침체라는 말을 넘어서서 이제는 경제 위기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정말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 경제 성장률이 아주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뭐 경제 공작 회의에서도 내수 소비 진작을 제1 프레이즈로 내건 이유도 이 소비가 무너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돼서 그런 거예요. 자, 내년 하반기에 사실상 경기 침체는 좀 예상되는 수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말 조심하면서 예측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투자라는 것이 꼭 한 방향으로만 계속 흘러가는 건 아니죠. 네, 올라가는 것으로도 돈을 벌 수 있지만 이게 좀 떨어질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침체기에는 또 그에 맞는 또 유효한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그러한 또 침체기를 대비한 투자 전략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지표는 바로 고위험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고위험 채권이다. 다들 뭐 들어보셨겠지만 하이힐드 채권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정크 본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채권 쪽으로 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투자 적격 채권이다라고 하는 마지노선이 이 BBB 등급이에요. 이 위로는 다 투자 적격인 거고요. 뭐 A 등급, 트리플 A 등급까지 국채 같은 것들이 해당되고 또 좋은 회사의 회사채 같은 것들도 여기 해당이 되고요. 뭐 물가채나 아니면 은행에서 발행하는 뭐 은행채, 네, 뭐 이런 것들, 국고채, 네, 이런 것들이 이쪽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BBB 등급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BB 등급, 이런 등급으로 떨어지게 된 우리 채권들을 여기 말한 이제 고위험 채권, 네, 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영어로 하면 하이힐드 채권, 또 다른 말로는 정크본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채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하이힐드라고 하는 이 말은 고위험 채권 스프레드라고 하는 말은 바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국채와 이 고위험 채권 간의 금리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이 고위험 채권 스프레드가 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확대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쭉 올라가는 시기에는 자, 이 기업들이 금리를 올려서 채권을 발행해도 아무도 그 채권을 매수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돈을 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채권을 발행해서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재무 상태가 취약한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뭐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어려워진다면 네,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은 정말 파산 위기에 다다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업들의 어떤 실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또 경기 침체, 경제 위기가 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 고위험 채권 스프레드가 4.59% 정도인데요. 그간의 이제 경기 침체기를 보면 뭐 8%, 7%를 넘어서 정말 이때, 네, 저희 리먼 브러더스 사태, 네, 저희 모기지 때는 2007년, 2008년도 요때는 보면 뭐 19.88%까지 올라갔었어요.
코로나 때는 네, 8.77%, 또 요때 닷컴 버블 때는 10.18%. 근데 지금 4.59%니까 아직은 조금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만약에 한 7% 네, 이상까지 확대되기 시작하고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이 경기 침체의 시작 신호로 강력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말씀드리면 요 빅스라는 게 있습니다. 빅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이 Volatility Index라고 해서 변동성 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저희가 S&P 500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그 S&P 500 지수 옵션을 기초로 해서 산출을 하고 발표를 합니다. 자, 이 빅스 같은 경우는 향후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뭐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아니면 변동성이 뭐 작아질 것 같다. 네, 이러한 생각들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30일 동안 말씀드리면 네, 지금으로부터 이제 향후 30일 동안 이 S&P 500 지수가 변동성이 커질 것인지 아니면 아닐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빅스라는 지수를 시장에서는 공포 지표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시장의 리스크를 잘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해요. 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옵션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이 빅스라는 지표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요거를 쉽게 설명드리면요. 만약에 투자자들이 앞으로 시장이 이제 가다가 대폭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 투자자들은 이 옵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반대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리스크를 해칭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정말 가만히 있다가 정말 시장이 폭락을 하면 그 손실을 그대로 네, 다 입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를 대비해서 미리 이제 풋 옵션이라는 것을 매수를 합니다. 매수. 그래서 이게 프리미엄을 주고 풋 옵션을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것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풋 옵션이라는 놈은 시장이 하락하면 돈을 벌게 됩니다. 요 반대는 이제 콜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옵션 내용은 네, 뭐 지금은 그렇게 쉽게만 잠깐 설명드리고요. 자, 그러면 주식이 떨어져서 손실이 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풋옵션을 매수를 해놨다면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이익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 옵션 비중에 따라 좀 뭐 이익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 내가 풋 옵션을 매수해서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 손실폭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리스크를 해칭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투자자들이 모두 이 시장의 폭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의 투자자들은 이 풋 옵션을 다들 매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리스크 해칭의 수단이니까. 자, 그러면 수요 공급 논리가 작용을 하겠죠. 그럼 풋 옵션의 프리미엄 가격이 계속 높아질 겁니다. 네. 이 프리미엄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소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빅스라는 지표가 옵션의 가격을 또 기초로 해서 추종하는 지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옵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 빅스 지수도 함께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네, 이거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빅스가 잠잠하다가 갑자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가파르게 올라갈 때, 네, 여기 보면 이제 회색 구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리세션, 침체였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에 우리는 경기 침체가 왔구나. 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경기 침체기에는 정말 높은 수준의 빅스 수준을 보여줍니다. 요즘 같이 이렇게 30 미만일 때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안정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30이 넘어가서 지금 보면 코로나 때는 거의 뭐 75, 네, 요때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 뭐 이때도 70, 거의 67 정말 많이 올라갔었어요. 거의 80까지도 갔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경기 침체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빅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경기 침체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참 좋겠고요. 뭐 안타깝지만 내년도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제가 부동산 시장 뭐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은 안 드렸지만 사실 그 부동산 시장도 이 침체기를 진입함에 있어서 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침체기가 도래하면 부동산 시장이 더 네, 영향을 받는 시장이기도 하죠. 자, 따라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 침체기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좀 하시고 투자 전략을 각자 세워 놓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른 영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침체기에 대비한 뭐 유효한 투자 전략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 그리고 뭐 저 스스로도 지금 그런 침체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께 또 도움되는 정보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사냥개미였습니다.